네, 안녕하십니까. 저 자동차 칼럼니스트 이동이라고 합니다. 자교방, 줄임말로 자교방 자동차 교육방송에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평론가 류천입니다. 예, 방금 이동희 컬럼니스트께서 소개하신 대로 저희는 이제 자교방, 자동차 교육방송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EBS 교육방송 같은 좀 차분한 분위기 보다는 조금 좀 즐겁고 재미있는 자동차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하던 대로 그냥 재밌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평소보다는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만 재밌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타이틀이 자동차 교육 방송이라고는 하지만은 저희가 시청자분들이 모른다라는 거를 전제로 저희가 모르는 거를 선생님 입장에서 가르쳐 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좀 궁금하고 좀 같이 관심사가 될 만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저희가 접했던 경험들이나 여러 가지 배경 지식들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첫 시간부터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질문들 올려주시면 댓글에다가 질문을 달아주시고 그러면 당연히 그것들 저희가 이제 좀 모아서 주제로도 저희가 선정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방송이 계속 나가야 되는 거니까 일단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주시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국내에서 국산차 중에 제일 핫하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공식적으로 판매를 시작한 벨로스터 N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벨로스터 N이 꽤 여러 가지의 의미가 사실은 좀 있어요. 가격 갖고 논란이 되고 수동 기어밖에 없다는 것 갖고 얘기가 되고 벨로스터라는 차 자체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고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꽤 의미가 깊은 거고 또 그거의 뿌리를 찾아가면 사실은 이제 현대자동차라는 어쨌든 국내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가 스포츠 모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 온 계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 관련해서 그래서 스포츠 모델하고 모터스포츠 현대 N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벨로스터 N이라는 모델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모델은 아니거든요. 뭔가 좀 그동안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만들지 않았던 그런 장르의 자동차이기도 하고 물론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좀 그런 종류의 차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메이커, 우리나라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자동차 회사에서는 사실상 처음 내놓은 국내 시장에 처음 내놓은 모델이기도 한데 이게 이 모델이 실제로 선보이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투자가 되어온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가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벨로스터 N이 나오기 전에 현대차가 만든 스포티한 모델들 그런 차들은 뭐가 있나요? 이게 스포티하다는 거의 정의 자체가 사실은 되게 애매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문짝이 3개거나 2개이거나 하면은 스포츠카로 분류가 돼서 보험 쪽에서는 돈을 겁나게 두들겨 맞는다거나 이렇게 저렴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진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었었는데 사실 국산차만을 놓고 볼 때 옛날에 나왔던 포니도 3도어가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포니를 만약 그렇다고 스포츠카라고 볼 수는 없으니 아예 개발을 할 때부터 스포츠 버전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스쿠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름으로 보면은 엑셀 스포티도 있었는데 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모양새에서 조금 일반적인 승용차들하고 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날렵한 모양을 가진 차들을 가지고 이제 스포티한 성격의 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에서 스포티하다는 얘기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성능이 일반적인 승용차보다는 조금 더 빠르고 핸들링이 조금 더 좀 운전자의 그 뜻에 맞춰서 잘 움직이는 이제 그런 성격의 차들을 가리켜서 스포티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김새만으로 스포티하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사실은 포니가 나오기 전에
어떤 컨셉트카로 나왔던 포니 쿠페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찾을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일반적인 승용차보다 조금 더 성능이라든가 핸들링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차별화가 시작된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스쿠프부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그러니까 스포티하다 아니다라는 거의 구분이 기본적으로 출력이 얼마다, 뭐 흔히 말하는 제로백이 얼마다, 최고속이 얼마다,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전자의 의도대로 얼만큼 충실하게 잘 움직이느냐, 그리고 이제 그 움직임이 얼만큼 재밌느냐, 그거가 기준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스쿠프라는 차가 뭐 그런 얘기 많았죠. 미국에서 가장 느린 스포츠카라는 네. 둥,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쿠페 형태의 바디를 생각을 하고 만들었고, 물론 이제 베이스는 그 엑셀 프레스토 그 시절의 그 차였었습니다만은 그걸 구조로 만들었고, 그거에 맞춰서 시트 포지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차체 형상이라든가 뭐 타이어의 구조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다르게 만들었었던 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카의 원류라고 하면은 스쿠프를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워낙에 스포츠카라고 본격적인 스포츠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 스쿠프가 개발될 때 어떤 개발 그 개념 자체도 SLC 스포츠 루킹카라는 그런 개념을 두고 만들었던 걸로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단 투도어의 그 3박스 스타일, 그러니까 보닛과 탑승 공간과 트렁크 부분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3박스 스타일의 투도 쿠페로 만들었다는 것부터가 일반적인 그 바탕에 된 엑셀과의 어떤 그 무게 중심이나 뭐 핸들링이나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엑셀에 쓰였던 그런 엔진이 아니고 나중에 처음 출시되고 나서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올라가긴 했지만은 알파 엔진이라는 그 현대자동차가 처음으로 개발한 그 독자 엔진을 얹으면서 성능 면에서도 분명히 차별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현대가 스포츠 성격의 차를 만드는 데 상당히 좀 시발점이 되는 그런 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그 시발점이라는 거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물론 스쿠프라는 차를 그때 당시 아까 SLC도 얘기도 나왔었지만 그때 당시에 다른 브랜드의 차들이라든가 혹은 뭐 지금 기준에서의 그런 등급의 차들하고 비교해 볼 때 성능이 떨어지는 거는 맞아요. 네. 네, 당연히 성능이 떨어지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쌓인다는 거예요. 걔가 있었으니까, 스쿠프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티뷰런이 나올 수 있고, 네. 티뷰런이 나왔으니까 투스카니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앞바퀴 굴림 투스카니 시절에 2.7L V6 엔진이 올라간 엘리사까지를 만들고 나니 이거로는 힘들겠다 싶으니까 후륜구동인 제네시스 쿠페가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역사가 쌓여간다는 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만 떼어놓고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스쿠프가 더 또 의미를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원래는 아예 작정을 하고 스포츠카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든 차는 아니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 현대가 독자 기술을 쌓기 위한 어떤 테스트베드용으로 사용을 했던 거거든요.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많은 스포츠카들 그리고 모터스포츠에 자동차 회사들이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은 어떤 신기술 개발의 테스트베드 역할로서 많이 활용을 해왔었거든요. 그런 거를 본격적으로 모터스포츠에 투자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자동차, 양산차 개발에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기 시작을 한 그런 차가 스쿠프였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알파 엔진에다가 터보차저를 얹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뭐 미쓰비시하고 제휴해서 갖고 온 엔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포드에서 갖고 와서 만들었던 엔진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중대 배기량 엔진들을 사용하던 그런 현대 입장에서 보면 독자 엔진을 만들고 첫 독자 엔진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터보차저를 얹어서 출력을 높일 생각을 했다는 것 네. 자체가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도약이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뭐 그러니까 국산차 최초의 터보 엔진을 얹은 승용차라든가 혹은 뭐 시속 200km를 최고 시속을 돌파했던 첫 차라든가 그런 타이틀들을 굉장히 다 가져가게 되는 계기가 됐죠. 뭐 시속 200km를 넘긴 차는 사실 그때 대우에서 조립 생산했던 아카디아가 먼저긴 했지만은 그건 순수하게 혼다의 차를 가져와서 거의 조립 생산한 차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회사의 기술로서 그런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차로서는 스쿠프가 처음이었던 거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잠깐 격가지로 얘기하자면 그 아카디아 수동 모델이 한 5대 정도가 10대 미만으로 국내에 네, 팔렸다고 일곱 대라는 그랬었고 얘기도 있고, 예. 그래서 그게 정말 달리기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지요. 네. 사실은. 그래서 특히 이제 남쪽 지방에 계신 분들이 그 차를 타면서 고속도로의 전설 같은 존재로 남았었던 얘기가 있는데 격가지는 여기까지 하고요. 왜요? 해주세요.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사실 그때 당시에 국내에서도 앞바퀴 굴림 차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우 자동차의 프린스라든가 뭐 슈퍼사롱이라든가 하는 후륜 구동차들이 있었지만 뭐 실질적으로 보면 그 차들은 플랫폼이 굉장히 좀 오래된 플랫폼들이었었고 근데 아카디아는 이게 앞바퀴 굴림이면서도 세로 배치 엔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엔진 V6 엔진이 차의 중간에 딱 가운데 자리를 잡고 좌우로 똑같은 길이의 드라이브 샤프트가 빠져나와서 앞바퀴를 굴리는. 그리고 이게 거의 프론트 미드십에 가까운 무게 네. 배분이 있었던 차라. 그러니까 엔진이 앞쪽 그 서스펜션 마운트에서도 한참 거의 안쪽으로 들어와 있던 상황이어서 굉장히 밸런스가 좋았던 차예요. 네. 그리고 휠베이스나 오버행이나 전체 차체도 그랬고 물론 디자인도 그렇게 약간 납작했지만 무게중심도 굉장히 낮았고 걔는 정말 이렇게 그 흔히 말하는 그 사이즈나 그 값에 원하는 편안한 승차감이나 그런 것들은 없었는데 되려 이렇게 오너 드라이버로 그 차를 몰고 다니는 분들은 정말 만족했던 차죠. 아카디아는 뭐 혼다가 막 나가던 시절에 막 나가는 개념으로 만들었던 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스쿠프가 나오고 티뷰런이 나올 때까지의 시간이 제법 공간이 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몇 년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네. 근데 그 공간 중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엘란트라가 그 왜 늘 아시다시피 이거 있죠. 그 포르쉐 아우토반에서 나 일단이야 하는 그 네, 광고 나오는 그거에서 나왔던 차가 엘란트라 1.6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1.6이 그 미쓰비시에서 갖고 왔던 포지 61 엔진이죠 아마 63이 2.0 그 랜서 계열에 썼던 그 엔진이고 포지 61인가 그럴 거예요. 쇼스트로크의 굉장히 고회전으로 돌아가는 엔진이었었는데 그 차를 보면서 그 차를 만들고 그 차를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관점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의 도로 환경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관리하기가 힘든 그 매니지가 힘든 그 터보 엔진보다 중대 배기량급의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을 하는 그런 차를 사용하는 게 낫겠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티뷰런하고 같이 개발이 됐지만 엘란트라에도 네. 1.8이 있었죠. 네, 1.5하고 네. 1.8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2.0급으로 해서 많이 안 쓰였어요. 현대자동차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엔진을 만드는 개념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스쿠프 때랑은 많이 달라졌었던 거죠. 등급이 좀 올라갔다고 해야 되나?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죠.